야구의 참견, 야참 15번째 메뉴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메뉴는 세계 야구와 대한민국 야구, 흐름을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오늘도 I Love Baseball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해드리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뭐 흐름을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 아주 거창한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을 보면서 받았던 어떤 충격, 쇼크가 되겠는데 그 가운데 딱 세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구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이 올림픽에 들고 나온 야구가 우리가 생각했던 야구와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압축을 했을 때 한 세 가지 포인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세계 야구의 흐름을 확인했고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 좀 맞출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 어떤 포인트인지 일단 하나하나 여러분과 확인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단기전에서 나온 시프트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대표팀 말고 이제 다른 나라 대표팀, 미국, 일본 대표팀 중계를 했었는데 사실은 약간 좀 쇼크받았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단기전에서 시프트가 나온다고? 그것도 미국과 일본이 시프트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역시도 쇼킹이었는데 확실히 단기전에는 이 시프트가 물론 뭐 좀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거든요. 단기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타자들이 당겨치는 타자 또 혹은 밀어치는 타자 이런 성향을 갖고는 있지만 특히나 단기전 이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정말 번트를 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결국 중요한 거지 이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비수들의 시프트를 보고 어쨌든 4번 타자가 기습 번트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단기전에서 미국전을 보면 상당히 크게 시프트를 한 게 쇼킹이었습니다. 전력 분석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프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사실 데이터라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에는 데이터가 완벽했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예전에 시프트에 대한 인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50-50인 거예요. 50% 그런 건 시프트를 하질 않죠. 결국에는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프트를 하고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분석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오더를 보시면 동메달 결정전 때 우리나라가 전원 오른손잡이인데 우투자타가 무려 6명이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도미니카, 일본의 레이더망에는 우투자타 6명, 거의 대부분이 지금 왼쪽 타석에 들어서거든요. 이제 수비 시프트가 올감해서 타깃을 삼기, 잡아먹기 정말 좋은 타선인데다가 이거 수베로 감독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한국 타자들 어디로 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배팅 오더를 보면 우리가 홈런 몇 개, 타율 WRC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이제 야구를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타자 박혜민 어느 방향, 오재일 어느 방향, 오지환 어느 방향, 이 방향이 이미 모든 선수들이 다 입력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야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카운트별로도 분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시프트에 대해서 이제 팬들께서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제대회 단기전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 더 쇼킹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했냐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력 분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준비 기간이 그럼 상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미국 야구 하면 그냥 힘으로 윽박 지르는 그런 야구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봤더니 물론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는 정말 다 웬만한 팀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제대회까지 와서 정보도 없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정보 수집을 그만큼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야구는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데이터의 싸움이 될 수도 네.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어떤 시프트가 그런 것을 보여줬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약간 뭐 시프트랑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국제대회 나가면은 중남미 선수를 상대는 언더사이드암 그리고 일본 투수한테는 좌투수를 붙여서 좌타자를 봉쇄해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더사이드암 투수에게 한 바퀴 돈 이후에 홈런이 터져 나왔고 일본은 좌타자가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다 오른손 힘 있는 거포로 타순이 구성이 돼 전혀 다른 야구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구를 보면서 정말 느낀 점인데요. 일본이 뭐 저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인상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에 대표적인 타자가 아오키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투자타로 해서 소위 말하는 단타 치는 타자들이 그동안은 좀 많았는데 불과 2010년대 들어서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번에 뭐 1번부터 9번까지 거의 다 대부분 홈런 치는 이루스 기쿠치 선수 그렇죠. 빼고는 다 대부분 30 홈런 홈런 칠수 타자로 있는 됐고 타자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우투자타인데 한국과는 다르게 우투자타 선수들이 30홈런 치는 우투자타가 있다는 거에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 단기전에는 정말 큰 경기 한 경기를 정말 확실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에이스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도쿄올림픽에 우리 한국 투수들을 보면 물론 각 팀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 경기를 정말 큰 경기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게 잘 던져준 그 선수가 없었다.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본질적인 얘기가 된다면은 지금 시프트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왜 시프트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이유는 마운드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조금 경험이 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경험이 많이 없는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멤버로 나갔고 특히나 김경문 감독 역시도 생각은 분명히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투수들이 그만큼 그쪽으로 제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프트를 또 과감하게 일본이나 미국처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예.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은 것은 저희가 단기전 국제 경기에서 나온 시프트였습니다. 이제 이 시프트의 충격이 이제는 단순히 리그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야구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돼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확인했던 올림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초에 수베로 감독 때문에 그렇죠. 시프트 많이 화제됐잖아요. 저는 지금은, 시프트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필수라고 필수다.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 야구의 흐름 두 번째 포인트,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본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스트라이크 존과 하이 패스트볼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그리고 하이 패스트볼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 많은 부분, 이것 역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이 패스트볼을 일부러 던져서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이 쉽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구위에 따른 결과라고는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150km 이상 나오는 투수들, 지금 화면에 나온 세 선수를 공통점은 구위가 원체 빠른 투수들이고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 의도적으로 하이 패스볼 던진 거는 단 한두 개, 유인구였습니다. 그 전에 포수의 미트를 보면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타겟을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이 홈플레이트 쪽에서 공이 살아 올라가는 그런 좀 구위가 강한 그러면서 하이패스 존으로 왔을 때 헛스윙이 많았던 지금 화면인데 그만큼 스피드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좀 이 하이패스 볼은 상당히 연관이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닉 마르티네스도 그렇고 야마모토 요시노부도 그렇고 이 150km 넘은 빠른 공도 있으면 사실 떨어지는 공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역시 그 두 개가 조합을 이루면서 하이패스 볼이 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스트 구질들을 갖고 있는 투수들이고 특히나 야마모토 선수는 포크볼이 상당히 좋은 투수거든요. 그렇죠. 그걸 던지기 위한 유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패스트볼, 하이 패스볼을 던져놓고 스윙이 나오면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땡큐고 아니면 분명히 다운 구질, 베스트 구질, 포크볼을 구사해서 높낮이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그에서는 뭐 좀 단순히 대표팀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그에서는 사실 상하위 그 상하를 활용한
어떤 타자와의 승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그 투수의 어떤 구위상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문제일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위가 우리나라는 역시 150km 넘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하위를 노린 어떤 하이 패스트볼을 이용한 승부가 사실 쉽지 않은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KBO 리그의 투수들 평균 스피드를 보면 한 143에서 14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143에서 144를 던지는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들은 분명 요인구로 하이 패스트볼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야구 경기를 보고 하다 보면 하이 패스트볼을 유인하는데 정확하게 제구를 보여준 투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를 잘 잡아놓고 포수는 하이 패스를 유인했는데 그게 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운데로 몰려서 안타를 맞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냥 그만큼 조금 다소 뭐랄까요 좀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좀 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확실히 조금 이렇게 뭐 수준 차이 좀 났다. 저는 솔직한 말씀인데 확실히 좀 수준이 확실히 좀 달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신력의 차이는 아니었나요? 글쎄요 올림픽에서 제가 이 상벌이를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정신력이 강해진다고 140 던지던 선수가 150을 던지지는 않겠죠. 그냥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평상시 KBO 리그 때 143, 4를 던졌는데 대표팀 가서 제가 150까지 던졌거든요. 진짜 정신력 진짜로요?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2009년 WBC 때 제가 마일로 94마일까지 던졌거든요. 한국에서는 던지지 그러고 않았던 LG 숫자. 트윈스에서 와서 136km짜리 물론 잘 던졌죠. 잘 던졌는데 그만큼 한국 태극기를 달고 뛰는 이런 정신력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어떤 선수,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그럼요, 거고 그렇죠. 사실 이제 하이 패스볼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하이볼에 스트라이크 존 그러니까 높은 쪽 스트라이크 존을 심판들이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낮게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위쪽 라인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아까 봉중근 의원은 계속 유인구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이제 어퍼 스윙이라 그러죠. 어퍼 스윙 또는 이제 슬라이드 업 스윙 이제 이런 스윙들을 대부분의 타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뜬공혁명이 사실 시작이 된 그런 거죠. 네. 사실 이런 것도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투수들이 컷 패스트볼, 투시 패스트볼 이제 점점 이렇게 똑바로 오는 공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공들을 내가 대처하려면 그건 눈으로 보고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면이 맞으려면 결국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의 발달로 어떤 게 가장 득점에 효과적인지 더 기여를 많이 하는지 승리에 기여를 하는지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장타예요. 장타를 치려면 결국에는 땅볼보단 뜬공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뜬공혁명이 시작이 그렇죠.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스윙이 바뀌어지고 이런 타자를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이크 트라웃 같은 타자들이 거의 뭐 땅에 오는 공들을 다 홈런을 기가 막히게 쉽게 쳐냈어요. 어떻게 잡지 마이크 트라웃을? 결국에는 위쪽 스트라이크야. 그래서 위쪽 스트라이크를 계속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이었나요? 조금 이제 슬럼프 기간이 있었는데 금방 다시 찾았거든요. 마이크 트라웃은. 천재니까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더 자세를 조금 섰어요. 마이크 트라웃.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겨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스윙들을 타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걸 썼고 또 그쪽을 스트라이크를 주니까 계속 이제 쓰는 거고 또 아까 봉 의원 말씀대로 그런 구위가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쓰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못 쓸 이유가 많은 것들이 지금도 낮은 공보다는 높은 공에 강한 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윙보다는 지금도 약간 뭐 다운블로의 스윙들 또는 뭐 이제 지명과 레벨이 되는 스윙들 아직도 이런 스윙을 하는 타자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타자한테는 사실 낮은 공보다는 높은 공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선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잡아줘야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이죠. 네. 요번에 이제 안 잡아줘요. 스트라이크 존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제 이제 대회들의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보면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스트라이크 존과 거의 맞습니다. 흡사한 것 같아요. 바깥쪽 후하고 몸 쪽은 좀 짜고, 네. 그다음에 낮은 공은 좀 짜고 짜고, 근데 높은 공이 좀 후하고. 후하고. 네. 결국엔 그것이
어쩌면 투수 구속과 뭐 타자의 기술 여러 가지가 다 스트라이크 존과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우리나라 스트라이크 존이 이 좁게 가져가기 시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그 이유도 하나 있었는데 결국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좁은 스트라이크 그리고 좌우가 넓은 스트라이크 존이 국제 대회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은 전체적인 야구에 대한 어떤 스트라이크 존의 높낮이의 어떤 차이가 어떤 기술적인 면까지 타자들과 투수들의 기술적인 면까지 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세이버적인 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타자 입장에서 일본 투수를 상대하는 타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단기전은 세이버에서는 투수의 삼진 능력을 뭐 그렇죠. 최고로 보니까 네. 이제 타자는 삼진을 안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볼은 지금 수비 시프트에 다 걸리잖아요. 땅볼을 안 쳐야 되면 타자가 먹고 사는 길은 약간 높은 공을 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뭐 야마모토 선수라든가 일본의 그 정말 엄청난 회전력을 가진 투수들이 정말 그 먹잇감이 되는 그 공 부위에다가 정말 세게 던지면서 타자를 이기게 되면 타자는 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땅볼 쳐도 수비 시프트에 다 걸려 있죠. 위에 하이패스트 볼은 뭐 아까 김현 선수 뭐 삼진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본전에 1회에 원아웃 2, 3루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삼진 2개로 사실은 거기에서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본 야구가 대표적으로 이 RPM 유형, 회전수가 좋은 투수들로 하이패스트 볼을 공략하면서 하는데 진짜 타자의 입장은 저는 뭐 선수 출신이라서 모르겠지만 타자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저런 일본 투수들이 질비하게 나온다면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어떻게 보면 다음 포인트, 다음 주제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 스트라이크 존 하이패스 볼도 결국은 투수의 구위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일본 투수들이 던지는 150km의 강속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 일본 그 투수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그 선수 몇 면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봤는데 11명의 엔트리 가운데 9명이 150km를 던지는 선수. 평균 150이었습니다. 평균 네, 150 네.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얼마만큼 본인의 이 파워, 그러니까 100%의 본인의 힘을 릴리스 포인트에서 완벽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훈련으로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가장 밸런스인데 왜 일본 투수들은 공이 왜 이렇게 빠를까? 일단 뭐 조금 뒤로 넘어가자면 인프라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인프라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박용태 의원이 여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일본은 고등학교가 거의 4,000개 팀이 됩니다. 3,000개에서 4,000개 팀이 되고 저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야구는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70개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확실히 고등학교의 야구에 상당히 인프라가 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뭐 개천에 용나듯이 이제 뭐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아마 때부터 지도자들이 정말 그 투수가 얼마만큼 본인의 100% 힘을 전달할 수 있게끔 밸런스를 잡아주거나 이런 거를 훈련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결국 고등학교의 현재 시점은 지금 오로지 지금 뭐 성적이죠. 네, 성적만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이 좀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무조건 그냥 잘한 그 팀에 가장 그냥 잘하는 사람만 계속 던지게 하고 그러니까 혹사의 그런 말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뭐 아쉽게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투수 출신으로서는 분명 일본이 그렇게 많은 패스트볼 그러니까 150km 이상 던진 투수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 생각도 한국도 분명 나올 수 있다는 나올 거죠. 수 있다. 이제 나올 수 네, 있다는 거죠. 그게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되고 데이터화된다면은 우리도 젊은 선수 초중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어쨌든 현실적인 면에서는 쉽지 않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게 결국에는 봉 의원님 스피드가 빨라지려면 결국에 몸의 이용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타자도 마찬가지고. 투수도 마찬가지, 타자도 마찬가지. 사실은 모든 스포츠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골프도 손장난하면 안 되고, 사실 당구도 손장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으로 손장난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손장난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우선 쉽고
접근하기가 가장 빨라요. 예, 가장 터득하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실 좀 결과를 우선 내야 되다 보니까 타자들도 손 갖고 공 맞추기 급급하고 투수들도 어떻게든 그냥 맞춰줘서 손으로 갖고 그냥 이제 잡으려고 예, 하는. 손으로 갖고 어떻게든 그냥 스트라이크만 던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을 프로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개천에서 용난 선수들 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그런 선수들이라는 거죠. 저는 제도적인 거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야구가 지금 나무 배트 쓴 지가 이제 16년 그렇죠. 정도 그렇죠. 됐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표본이 쌓였는데 네. 이게 뭐 악순환까지는 아니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무 배트가 예, 그래서 아. 한번 좀 알루미늄 배트로 돌아가는 쪽을 한번 택해 보는 건 어떨까?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 우투자타가 워낙 많고 이제 나무 배트로 이 페스트볼을 이겨내질 못하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툭 갖다 맞추는 그래서 뭐 3루간 굴리고 1루에 내안타 치는 그런 타구가 많다 보니까 그 대회에 홈런 하나 치면은 홈런왕이 되거든요. 아하. 자, 예. 그런 뭐 타자들한테는 거포의 실종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반대로 투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돼도 타자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무 배트를 쓰는 타자를 상대로 구속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박용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손장난으로 변화구를 익히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고리가 좀 있는데요. 한 번쯤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저는 된게 정확하게 아닌가.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그 고등학교에서 나무 배트를 쓰기로 했을 때 결정했을 때 얘기가 뭐였었냐면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빨리 선수들이 나무 배트에 적응을 해서 프로에 가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적응을 시간을 당겨주는 의미에서 나무 배트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박용택 저는 의원이나 100% 찬성합니다. 알루미늄 배트로 알루미늄 바꾸는 거. 배트로 바꾸는 네.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 사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네. 그냥 무조건 바꿔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결국에는 아까 손장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나무 배트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고등학교 홈런왕 한 대회에 5개, 6개 경기 하는데 10개씩 쳤거든요. 제가 한 10개 그러다 보면 네, 물론 봉중근이 아주 방망이도 잘 잘 쳤어요. 쳤잖아요. 아주 잘. 사실 방망 2를 잘 쳤죠. 방망 2도는 아니고 방망 2를 잘 쳤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배트로 정말 야구답게 쳐야 그게 이제 내 기술이 이제 습득이 되는데 나무 배트 고등학생들이 아직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신체적 조건이 월등히 좋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엔 뭘 해야 돼요? 손 갖고 공을 맞춰야죠. 기술적인 것만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제 잠깐 이제 장정석 위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이야기였는데 일본의 고시에는 프로팀 야구장에서 합니다. 그렇죠. 한신구장에서 하죠. 그러면서 한신 타이거즈는 그 기간에 다른 데서 또 그렇죠. 오히려 배려를 해주면서 다른 구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신 로드가 굉장히 좀 그 피해 있는 기간이 좀 약간 힘든 기간이죠. 그렇죠. 그때 근데 한신은. 그런 프로 야구장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하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프로에 와서 정말 더 이 본인의 이 탤런트를 더 펼쳐주는데 아직까지 우리 고등학교 야구는 무슨 큰 대회가 있더라도 프로 야구장에서 한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잠실에서 고연전이라 영구전. 네, 뭐 박용택 의원 고대가 나와서 제가 고연전을 먼저 얘기했는데 연고전 아니고요? 고연전, 뭐 영구전, 정기전. 이 정기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고척돔이라든지 잠실에서 왜 고등학교 야구는 할 수 없는가? 네, 그런 것도 조금은 KBS 쪽에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이번 있다. 세 번째 주제가 사실은 일본 투수들은 왜 150km를 던지고 우리는 왜 그런 투수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라는 주제였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히 투수들의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쌓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실은 결론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수 기술이 부족해서 150km가 안 나오고 체력이 부족해서 150km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인프라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야구 선배라는 놈들이 나와서 지금 올림픽 때 왜 못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핑계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예.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야구 선배라는 사람들이 어떤 걸 못했어요. 정신력이 뭐 썩어 빠졌어. 뭐 어떤 뭐 의욕이 없었어. 뭐 뭐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답이 해결책.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죠. 이제, 답을 찾아. 그럼 우리는 왜 이런 투수들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맞습니다. 얘기가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왜 그럼 어떤 준비가 좀 부족했어? 아, 미국이랑 일본은 벌써 이렇게 가고 있네. 그렇죠. 그럼 우리도 다음부터 또 그게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준비들이 네. 예, 충분히 돼야 되겠다. 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런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죠. 저도 중계진한테 네. 한마디 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아니, 프로야구 중계는 뭐 아니지만 네. 고등학교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중계 같은 거 보면 또 어린 학생들 보면 결대로 밀어쳤다 앞에 아주 뭐 환상적인 수식어가 많아요. 뭐 결대로 밀어쳤다 또는 기가 막히게 뭐 밀어쳤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미국 야구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들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번역해서 보면 정말 잡아당긴 타구에 대한 극찬이나 칭찬은 많지만 밀어친 타구에 대해서는 그냥 드라이하게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의 그 학생 야구에서도 잔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당겨서 치는 거 그리고 강속구에 대한 극찬을 하지 변화구라든가 변화구와 밀어치기가 뭐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중계에서도 그런 표현이 좀 당겨치는 우린 또 많이 당겨치면 왜 안 밀어치냐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어렸을 때는 좀 당겨치는 게 맞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아까 박용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뭐 어제 중계 때도 얘기를 했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신력 얘기는 하지 않기로 선언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처럼 실패의 원인을 정신력에서 찾으면은 발전이 없죠. 그럼요. 예. 실패의 원인을 근본적인 것부터 찾아야 정신력에서 찾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신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예요? 다시 얼음물을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시 어떻게 뭐 귀신의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삭발해야죠. 근본적인 삭발을 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고 눈에 띄는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한 세 가지 포인트가 사실 특별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네. 이미 세계 야구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생경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신력을 바탕으로 어중간한 성적이 났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야구는 아직 2008년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2008년의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번에 깨어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올림픽이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얘기 드린 것 이 세 가지는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 야구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시도하고 있는 것들 우리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들은 많았었고 한 주제가 사실은 1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란 주제였는데 좀 짧게 압축을 해서 오늘 살펴봤었고 또 점검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신력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우리의 실패의 원인과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고 지켜지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